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은영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어떤 순간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있으세요? 제가 음악이라는 것에 특별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 음악이 갖는 어떤 힘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부족한 곳에서 음악이 말을 하기도 하고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음악이 기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익숙한 멜로디, 콧노래로 흥얼거린 그 순간 때문에 제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지방에서 자랐어요. 지방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라 버스도 하루에 2대밖에 오지 않던 곳이었죠. 그런 동네에서도 제가 자란 집은 가장 가난한 집에 속했을 겁니다. 벽지에는 곰팡이 무늬가 자랐고 겨울에도 방바닥보다 제 발이 더 차가운 것 같은 냉골에서 잠을 잤어요.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2분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집의 가난을 단순히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치부할 순 없을 거예요. 엄마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살기 위해 또 저를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1시간 가까이 걸어나가 버스를 타고 도시락 공장으로 출근했고 식당 일, 농촌 일손 돕기 등 하루를 꽉 채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도 사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긴 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집 가난과 불행의 원흉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진득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 조그마다 때려치고 마는 사람이었죠. 꾸준히 하는 거라곤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일뿐이었어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에 그딴 것을 허비하는 사람. 인생을 내팽개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 아버지란 사람이었다고요. 욕설과 술 냄새, 무너진 눈빛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밥이야? 개밥도 이렇게는 안 주겠다.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네가 돈 좀 벌어온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이 집안 가장인데 가장 대접을 이딴 식으로 하냐고? 아버진 걸핏하면 그런 소리라며 밥상을 엎어버리곤 했어요. 밖에 나가 술 마실 돈이 없을 땐 그렇게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소주를 몇 병씩이나 마셔댔는데 그럴 때만 실컷 잘 먹다가 꼭 그렇게 밥상을 엎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생활비가 떨어져서 장을 못 봐서 그래. 있는 걸로 차린다고 차렸는데 영 입에 안 맞아? 다음 주에 월급 나오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때까진 좀 참아요. 애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밥상 엎지 말고, 응? 그래서 지금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주면서 밥상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처먹으라는 소리네?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라고. 너는 기본적으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뭘 무시했다고 그래. 무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박꼬박 밥상 차려 대령하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억지 그만 부리고 오늘은 술 그만 마셔요. 더 마시고 싶어도 술도 없고 안주도 없어. 무슨 집구석에 먹을 게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 있을 맛이 나겠어? 엄마는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는 걸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가 엎은 밥상을 말없이 담담히 치우셨어요. 깨진 그릇을 주워 담다가 다쳐서 피가 나는 엄마 손을 제가 달려가 꼭 붙잡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상처보다 아픈 피로가 묻어있는 듯한 엄마의 거친 손등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주지 마.
돈도 주지 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나 축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해주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엄마 남편이고 네 아버지고 우리 집 가장이잖아. 가장은 무슨, 우리 집 가장은 엄마야. 아버지가 뭘 한다고 가장이야? 영아야, 그러지 마. 너 엄마가 보니까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않더라. 그러면 안 돼. 엄마는 그렇게 그런 아버지라도 어떻게든 비위 맞추고 다독여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망난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었고 저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전 언제라도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버지 없이 그 꼴 안 보고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겨두고 엄마는 늘 돈을 벌러 다니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외할머니도 엄마도 두 분 다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늘 혼자 집에 남겨져 있곤 했죠. 아버지란 사람이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집에 있어도 의지 않을 정도로 자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간이 어찌나 안 가는지 그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제가 재미를 붙인 건 매월 1일 할머니가 찢어서 내놓는 커다란 달력 종이 뒷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인지 낙서인지 모를 것들을 끄적이며 노는 거였답니다. 색색이 예쁜 색연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가끔 빨간색이나 드물게 파란색 볼펜이라도 갖게 되면 그렇게 좋았죠. 버려지는 달력종이와 어디선가 받아온 굴러다니는 볼펜들이 그렇게 저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만 놀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친구도 생겼고 또 학교에는 신기한 것들도 많았으니 전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죠. 그 중에서도 미술 시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된 건 말을 뭐 하겠어요. 미술 시간은 저에게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 오늘도 학교에서 재밌게 잘 지냈어? 응, 미술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왜 미술 시간은 그렇게 적어? 매일매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우리 딸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구나? 엄마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우리 딸 크레파스부터 사줘야겠어. 정말? 엄마 정말이야? 나 크레파스 사줄 거야? 색깔 많은 거로? 와, 신난다. 그래. 색깔 많은 걸로 사줄 테니까 학교에서 미술 시간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집에서도 재미있게 그려봐.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엄마는 그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셨고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라 아직은 인정이 살아있는 곳이라고나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거든요. 엄마가 큰맘 먹고 사주신 크레파스는 가장 소중한 제 보물이 됐지만 언제나 그렇게 저를 위한 것들을 사주실 순 없었어요. 크레파스보다 당장 먹고 살 반찬을 사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들을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제 크레파스가 생기기 전에는 선배들이 버리듯 남기고 간 크레파스를 얻어쓰고 친구들 것을 조심스레 빌려 쓰고 그랬었죠. 얻은 것, 빌린 것을 아끼느라 늘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던 제가 새 크레파스를 갖고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신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희야, 그렇게 좋아? 새 크레파스가 좋은 거야?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거야? 둘 다요. 제 크레파스가 생겨서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럼 영화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야? 장래 희망 말이야. 근데 잘은 모르지만 화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희 엄마는 안 그래도 힘드신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잘 찾아보면 돈 안 들이고도 그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건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인데 이런 책들도 많아. 선생님이 영화가 보면 좋을 것 같은 책도 몇 권 더 신청해놨으니 곧 도서관에 들어올 거야.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책 진짜 멋있어요. 최고예요. 이런 책도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형편은 방과 후 교실 수업료도 사실 부담스럽기만 했으니 학교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저에겐 훨씬 더 도움이 됐거든요. 그걸 다 알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여러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옆반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화를 미술활동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특화 활동을 같이 하는 아이들과 함께 미술대회 준비도 시켜주시고 다 같이 공동작업을 해보자며 레슨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는 겨울, 술에 취한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아버지다운 죽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늘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식구들에게 민폐만 끼치며 가는 건지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장례식도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해 장례를 치렀고 이후로도 엄마와 저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게 꺼려졌어요. 하긴 뭐 원래 저희 아버지에 대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좋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고를 겪고 나니 좁은 동네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조금 큰 도시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하며 이리저리 알아보시더니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서울? 엄마, 우리 서울 가? 서울 가서 사는 거야? 그래, 서울 가서 살자. 어때? 좋지? 자고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한다는데 우리 딸도 서울에서 살면 더 좋을 거야. 근데 우리 형편도 그런데 서울 가서 살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어딜 가나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서울이라고 모든 게 다 비싼 것도 아니고 서울에도 싼 방은 있고 그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그래도 역시 서울이 낫겠다 싶어. 그렇구나, 서울. 그래, 뭐 한번 살아보지 뭐.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하는 게 좀 그래. 이상한 눈으로 보는 애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좋은 애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래, 엄마도 그게 좀 걸리긴 하더라. 덕분에 우리 딸 그림 공부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고 좋았는데 말이야. 기다려봐. 엄마가 서울 가서 일자리부터 구하고 우리 딸 그림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게. 그렇게 엄마와 둘이 상경해서 보증금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고3 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학 간 학교에 간 날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서울 변두리에 그렇고 그런 동네에 있는 학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은 서울인가 보다 싶은 거예요. 교단에 서서 선생님의 소개에 이어 제가 반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던 그 순간 저는 제가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 걸 알았어요. 다들 주목. 오늘 우리 반 전학생 있다. 여기 전라도에서 전학 온... 잠시만. 이름이 뭐였지? 은영아예요. 그래. 다들 이름 들었지? 저기 뒷자리 가서 앉고 질문 있으면 교무실로 오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 입으로 제 소개 같은 거라도 할 줄 알고 전날 밤에 노트에 인사말을 써서 달달 외우느라 잠도 설쳤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소개를 하고 말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담임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선 전학생이 오면 우선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뻘쭘하지 않게 먼저 소개를 잘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공들여서 진행했으니 전학생이 온다는 건 반의 큰 행사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학 간 학교에서의 전학생이란 그 누구에게 환영은커녕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듣는 학생이 하나 없더라고요. 다들 무슨 관심이냐는 듯 고개를 들어 제대로 쳐다보는 애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뒷자리 비어있는 의자에 앉고 나서 누구 하나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걸어오는 아이도 없었어요. 교실 형광등이 그렇게 밝았는데 저 혼자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듯, 아니,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낯선 존재도 뭣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았고 그런 무관심에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아이도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고3이었으니 학기 초에 있었던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선 당연히 진로와 희망 대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오갔는데요. 그 상담에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은영아. 너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희망으로 써낼 거니?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런 건 했지?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이라니? 뭐 미대 진학을 희망한다는 거야? 설마 취미로 그린다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 미대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렴풋이 담임 선생님 얼굴에 번지는 비웃음. 그 기억이 지금도 또렷해요. 어떻게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 반 학생의 진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너 이전 학교에서도 미대 가겠다고 했었니? 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무리 지방이라도 미대 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다들 너무 무책임하게 상담한 거 아니야? 내가 파악하기로 형편이 그리 좋은 게 아닌데 미대라.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레슨 받아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네 생각이 이미 그렇게 확고하다면 내가 더 해줄 말이 없네. 잘해봐. 그 담임 선생은 자기야말로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불성실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욕했고 제가 지방 출신인 것과 없는 형편의 미술을 하는 것을 비웃으며 무시했죠. 그 이율배반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대면하니 더욱 제가 살던 곳, 제가 다니던 학교, 그곳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곳을 이미 떠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니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담임의 싸늘한 무시와 외면, 반 아이들의 무관심과 무반응 속에 저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제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원하던 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제 실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됐다 했던 겁니다. 저희 형편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진짜로 학교를 다닐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영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어려운 미대 합격을 비싼 레슨 한 번 안 받고 이뤄놓고 학교를 안 다닌다니. 등록금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엄마가 이미 다 만들어뒀단 말이야.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구할 때 보증금도 없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엄마 설마 보증금 없는 방을 고집했던 게 내 등록금 때문이었어? 그래. 물론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좀 불편한 걸 감수하더라도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어. 엄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형편에 대학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럴 것 없다고. 내일 이걸로 바로 등록하자. 어때? 좋지? 전혀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저를 위해 준비를 해두셨다니.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던 미대 진학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고,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엄마도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등록금 계속 마련하려면 엄마는 물론 저도 돈을 벌어야 하고 몇 번쯤은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떻게든 학교를 다닐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이 됐을 때 엄마마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제게는 하늘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랐죠. 엄마 장례를 치른 후에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학교에 더 다니지도 못할 텐데 싶었어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미련을 이어갈 원동력을 잃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절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 돈을 벌어야 했는데 힘들게 살기 싫더라고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 얼마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보였고 저는 그런 것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실 줄도 몰랐으면서 술을 마시고 따르고 가짜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벌었죠.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손님으로 온 사람들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했어요. 타 지역 출장 동행, 이벤트 도우미, 서포터즈 모델. 겉으론 그렇게 포장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요구가 섞인 일들도 많았는데 처음엔 거절했지만 당장 생활비가 떨어지면 아쉬운 마음에 몇 번 그런 일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처음엔 죄책감 같은 거라도 있었지만 차츰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생활을 하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임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뭐? 임신? 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설마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는 건 아니지? 아, 결국 돈 달란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 아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너랑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막말로 그 애가 내 애라는 보장이 어딨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관두자. 내가 괜한 말을 했다. 그딴 소리로 돈 몇 푼 뜯어내겠다는 생각은 접어라. 나한테 안 먹힌다고. 다른 남자한테 또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나만 그럴 것 같아?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인간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가신 엄만 그토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저는 엄마에게 보고 배운 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인가? 라는 자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도 잠시 당장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를 육아를 해야 했죠. 정말이지 절망적이었어요. 이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핏덩이인 아이만이 내버려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할머니가 나타나 저를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잠에서 깬 적이 있어요. 깨어나고도 한참 동안 멍하더라고요. 물론 꾸밈에 틀림없다는 걸 알지만 쉽게 그 감정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지갑을 버릴 수가 없어 엄마 사진 넣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지갑을 오랜만에 펼쳐보는데 바닥에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한 장보다 가벼워진 제 자존심을 집어올리듯 그 돈을 집으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던 분들인지 또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포기한 것처럼 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독려했고 혼자여도 씩씩하게 살아내야 엄마도 할머니도 안심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셨듯이 저도 제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기로 했던 겁니다. 마음은 먹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처럼 제 앞에 나타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현실은 냉혹한 법이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쉽게 좌절하진 않았어요. 쉬운 일을 찾아다니지도 않았고요. 모든 건 제 노력에 달려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엄마도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다 하셨고 두 분 다 기본적으로 몸이 힘든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엄마도 할머니께 그렇게 배우셨으니 저 또한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은 식당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일을 하려고 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주로 하던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식당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식당 일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런 일 해봤어? 딱 봐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만만하게 덤빌 일이 아니야. 하루 이틀 하다가 도망갈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사장님, 저 안 그래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좀 서툴지 몰라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울게요. 요령도 금방 붙을 거예요. 젊은데요,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젊어서 걱정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걸핏하면 당일에 못 온다 그러고 며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돈이나 입금해달라고 하고. 아휴. 전 안 그래요. 절박하거든요. 이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제 아이랑 먹고 살 수 있어요. 애가 있어? 아니 한참 아직 어려 보이는구만. 제가 나이보다 좀 더 앳돼 보이긴 해요. 하여간 사장님, 저 시켜주시는 거죠? 불판 닦는 거, 설거지 뭐든지 할게요. 쪼그리고 앉아서 불판 닦아야 해서 다리에 쥐날 일도 많이 날 테고, 설거지는 기름기 많은 걸 씻어야 해서 끓는 물 부어가며 해야 해. 그거 다 할 수 있겠어? 체력도 좋아야 하고 힘도 세야 하는데 영 부실해 보인단 말이야. 일단 한번 시켜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 못 믿어하는 식당 사장님을 가까스로 설득해서 고깃집 주방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떻게든 잘 보여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분에 식당 사장님도 악바리 근성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뿌듯했던지 몰라요. 드디어 엄마나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일이 조금 몸에 익을 때쯤 밤에는 거기서 일하고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추가로 더 찾으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놓고 일감 들어오는 대로 쫓아다녔죠. 그러다 제가 어딘가에 올린 구직 광고를 봤다며 연락이 왔는데 젊은 여자가 전화를 해 자기는 비서라며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법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는 것이라는데 무슨 일인지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비서까지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돈도 많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무엇보다 돈 많이 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비서가 보내준 주소는 성북동 어느 저택이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성북동 주택가 하면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휴,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크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어찌나 많은지 눈 돌아가서 올려다보느라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과연 듣던 대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구나 했는데, 부자도 그냥 보통 부자 말고 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런 집을 지어놓고 사는가 싶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벌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며 걷다 보니 비서에게 받은 주소지에 도착을 했더군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중년의 귀부인이었어요. 으리으리하면서도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가 압도적인 응접실로 안내됐는데 그 분위기와 꼭 닮은 귀부인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얼핏 봐도 태생부터 귀하게 태어나서 평생 엄청 귀하게 산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뿜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귀부인이 그랬어요. 사모님이란 소리보다 귀부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어서 와요, 은영아 씨. 이력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네. 30대 아니에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네. 애도 있다면서. 네, 제가 좀 어려 보이면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어려 보여서 그냥 한 말이에요. 어려 보이면 더 좋죠 뭐.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면접에 합격하면 말이에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한데 우리 집에서 나를 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이미 저한테 연락했던 비서가 있으신데 추가로 비서가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시모는 뭔가 어이없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던데 제가 무슨 말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식은땀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부잣집 사모가 비서를 몇 명을 더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 싶어서 후회도 됐어요. 사모는 그렇게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비서로 채용하기엔 은영아 씨 학벌이 좀 대학 졸업도 못했고 전공도 미술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바로 그 점 미술을 전공했다는 걸 높이 사요. 결국 그게 마음에 들어서 면접을 보자고 한 거니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전 너무 좋죠. 그림 그린 지 너무 오래됐지만 늘 마음속에 그림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 전공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해줘야 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내 화초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네? 화초 관리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화초 관리라뇨.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한들 무슨 화초 화분이 그렇게 많다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나 싶기도 하고 고작 그런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부자들은 돈을 이렇게 쓰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화분들이 많아서 전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화초 관리만 하는 건 아니고 틈틈이 창문 닦는 거나 뭐 주방 바쁠 땐 설거지 같은 것도 좀 돕고 뭐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부 같은 아니 가사 도우미 그런 일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말아요. 북박이로 있는 사용인들이 여럿 있어서 음식이나 청소 같은 전문적인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장 낮은 서열의 계약직 사용인으로 저를 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화초 관리네 뭐네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결국은 식모살이인 거죠. 식모살이가 싫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좀 의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처럼 경력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경험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요. 그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시키려는 일들이 내 앞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시키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가끔 내 비서 대신 심부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젊고 빠릿빠릿하고 학력도 웬만큼 되는 사람을 뽑고 싶었는데 은영아 씨가 딱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눈에 덜 거슬릴 식모가 필요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제 귀엔 그렇게 들렸고 아마도 제가 이해한 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오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돈 많이 준다고 하고 일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일 없을 땐 자유롭게 있어도 된다고 하니 이만한 근무 조건도 없다 싶었죠. 그 사문 눈에는 제가 들었다는 게 그저 감지덕지다 싶은 마음으로 바로 계약을 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 때와 달리 제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니 그 사모가 저를 바로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를 키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30대 초반밖에 안 됐고 나이보다 앳돼 보여서 어딜 가도 아줌마 소리를 들을 일은 없는데 꼬박꼬박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좀 싫긴 했어요. 면접 볼 땐 그래도 은영아 씨라고 해주더니 이제 계약하고 완전히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빤히 보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참아야죠. 암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사용인이 되어서 보니 그 사모의 오만함이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철저히 그에 따라 평가하고 대우하더군요. 갑질의 끝판왕이기도 했어요. 누가 들어도 다 혀를 내두를 그런 사고방식을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댁 회장님과 결혼했다더니 평생을 그렇게 오만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눈살 찌푸려질 때가 많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말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그 일을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대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딱히 나쁠 것도 없거든요. 일할 때만큼은 머리를 비우고 즐겁게 일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말했던 몸을 쓰는 일의 신성함 같은 걸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고깃집 불판 닦을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 집에 손님을 치르느라 설거지거리가 엄청 많이 나왔다며 저더러 설거지를 좀 하라고 하던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정리 안 된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심기일전하자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사모가 제 등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줌마, 지금 부르는 그 콧노래 뭐야? 그 노래 뭐냐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깜짝이야. 사모님, 기척이라도 좀 하시지. 너무 놀라서 접시 깰 뻔했어요. 지금 그게 대수야? 그 노래 뭐냐고 묻잖아.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늘 우아하게 고상이나 떨던 사모가 그렇게 안달하며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설거지하던 걸 내려놓고 뒤돌아보니 얼굴이 사색이 다 되어서는 저를 다그치듯이 계속 같은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 노래가 뭐길래...
이건 그냥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로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대체 왜 그러세요? 뭐야? 아줌마 엄마? 아줌마 엄마면 몇 년생인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꽥꽥 지르던 사무는 제 대답을 듣고서 눈동자를 심하게 흔들던데 그러면서도 혼잣말처럼 뭔가를 중얼거리며 엄청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말해봐. 아줌마 엄마면 몇 년생이야? 아줌마가 30대 초반이면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나이가 왜 궁금하신 건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아니야, 됐고. 아줌마 엄마는 그 노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디서 배웠는지 아냐고. 그건 엄마도 저랑 똑같이 외할머니가 불러주시는 걸 듣고 배웠다고 했어요. 저도 외할머니가 이 노래 부르시는 걸 들은 적이 있고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군데? 아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몇 년생... 아니, 뭐 하시던 분이었어? 그러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무슨 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슬슬 짜증이 나기도 했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자기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집 가정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캐물으며 영문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게 제 입장인거려. 그 사무는 절대적인 갑, 저는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을인 상황이니 묻는 말에 꼬박꼬박 다 대답할 수밖에요. 그랬더니 사무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니 다시 나타나 손까지 덜덜 떨며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내놓았어요. 아줌마, 이 사진 좀 봐봐. 누군지 알아보겠어? 어머, 엄청 옛날 사진인가 봐요. 아니, 근데... 알아보겠어? 아는 사람이야? 그래? 사진 속에는 촌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그 촌스러운 시골 안악 같은 사람이 제 눈에 너무 익은 사람인 겁니다. 네, 아니 여기 이 여자 우리 할머니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할머니예요. 어떻게 사모님이 저희 할머니 사진을 갖고 계세요? 확실해? 아줌마 할머니가 확실한 거냐고,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기도 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맞아요. 이게 대체 언제적 사진인 거죠? 설마 사진 속 아이가 사모님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모는 제 대답에 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큰절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보다 더 정신없어 보이는 게 사무였어요. 사무야말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제 앞에 큰절을 했다가 머리를 숙였다가 혼잣말을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한참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평정심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비밀이라 해야 할 은밀한 이야기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진 속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예요. 그래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이댁 자제분들 유모셨던 건가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 아이는 지금 남편과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20살 때 낳은 아이, 그러니까 사생아였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평생 고고하고 곱게만 살아온 것 같았던 사무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말이에요. 반말은 기본이고 늘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던 사무가 갑자기 저에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었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표출되는 바람에 방탕한 생활도 했고
그러다 그 결과로 사생아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모 부모는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그 전까지 아이를 맡아줄 보모를 고용했고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니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 살면서 남의 집에 봐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곤 하셨는데 그 사모가 낳은 아이를 할머니가 보살폈던 겁니다. 애를 오래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잠깐이긴 했지만 우리 집에 같이 거주하며 애를 봐주셨어요. 입양이 결정됐을 때도 그 부모, 그러니까 아줌마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들은 적 있어요. 할머니가 서울에서 애 봐주는 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맡았던 애를 어디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도 서울을 떠나 제가 태어난 고향에 정착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게 그 부모 마지막 임무였고 당시 무슨 비밀 서약 같은 걸 하라고 했는데 서울 떠나 멀리 가서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 노래 제가 흥얼거리던 콧노래를 그때도 할머니가 부르셨나 봐요. 그 노래 때문에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래. 그 노래는 내겐 정말 잊을 수 없는 노래였어요. 사모는 그 노래 얘기를 하며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입양 보낸 아이를 떠올리는 회환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모의 그 눈물엔 제가 몰랐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짐작한 대로 할머니는 그 사모의 친정에서 사모가 낳은 아이를 돌보는 동안에도 그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다는데 콧노래가 아니라 가사까지 붙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약간 민요풍으로 구정가요 같은 느낌의 노래거든요.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는데 그 부분 가사가 어매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어매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하는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뜨끔했어요.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 노래 가사가 있다는 걸 전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도 엄마도 늘 가사 없이 콧노래로만 부르셨는데 그런 가사가 있었다니. 잊고 싶었던 그 노랜 내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내 죄의 알림표 같은 거였어요. 아줌마가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랐거든요. 사모는 처음엔 자기가 버린 아이가 바로 저일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이지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나이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일 리도 없고 나이를 따져보면 절대 불가능한데도 사진 속 그 부모가 저희 할머니란 얘기를 듣는 순간 온갖 죄책감과 공포가 몰려와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 일을 마지막으로 데려간 것도 그 부모였으니 혹시나 부모가 제 아이를 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뭔가 저희 할머니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 할머니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데려간 아이는 입양하겠다는 부모에게 잘 보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따로 걷어 키운 아이는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모의 얼굴엔 잠깐 안도의 기색이 비치기도 했으나 이내 더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저 역시 아이 키우는 엄마잖아요. 사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내가 버린 그 아이일 린 없지만 내가 아이 버리는 걸 나무란 듯한 가사를 붙인 그 노래를 부르던 보모, 그 보모의 손녀인 아줌마를 보니 내가 버린 아이가 자꾸 떠올라요.
내가 저지른 죄가 다 살아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위로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알아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짓 했다는 거 말이에요. 버린 아이에게 난 나쁜 엄마죠. 용서를 빌고 싶은데 그 아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다 잘못했는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미안해. 용서해줘, 아가야. 사모는 그렇게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또다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이 제가 아닌데도 사모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한참을 그렇게 했고 처음엔 말려보려 했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모가 하는 대로 두고 봤어요. 뭔가 참 처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진정한 사모는 제가 묻지도 않은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사모 부모는 사모를 유학 보내버렸고 그렇게 낯선 곳에서 공부하던 중 선 보러 들어오라고 하더니 바로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모가 아이를 낳았던 과거는 절대 비밀이었고 그래서인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가 집안이긴 하나 나이가 조금 많은 상대를 골라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장남인데 어쩌다 홍기를 놓쳤던 모양인데 사모처럼 젊고 예쁜 유학파라니 그 집에서도 좋아라 하며 결혼이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모 집안도 원체 부잣집이었으나 결혼해서 보니 시댁은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고개를 조아리고 그런 걸 보면서 부와 권력의 맛을 알게 됐고 서서히 그런 것들에 도취된 삶을 살았단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어갔고 오히려 그런 자신의 과오를 잊고 덮으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무시하며 오만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흥얼거린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그 멜로디에 얹어졌던 가사가 떠올랐고 그 가사는 사모가 지난날 저지른 잘못에 대한 형벌로 사모를 날카롭게 찔렀다는 겁니다. 사모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용인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엔 스스로 벌을 받는 사람처럼 기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모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나한테 존댓말 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섭냐? 대체 왜 저래? 저러다 또 무슨 소리 하며 사람 잡으려고 저러는 건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겠어. 이제 이 골라서 뭔 소리라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에이, 뭘 그럴까요? 전 이전 모습보다 훨씬 좋은데요? 안 그래요? 좋기야 좋지. 그런데 우리가 저 사모를 몰라? 저러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 마시고 좋은 건 좋게만 생각하자고요. 다른 사용인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사모의 모습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바라보듯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사모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또한 사모는 제가 사모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 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낳은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고 있다는 걸 높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왜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던 날들을 깨우치고 좋은 일하며 살 수 있게 일깨워준 것만 해도 내게는 평생의 은인이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전 그저 할머니,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를 흥얼거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그 보모의 손녀라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씨 돕게 해줘요. 사모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가 없이 도움을 받을 순 없기에 아이를 데려와 그 집에서 먹고 자는 북박이 사용인으로 지내며 월급을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겨야 했는데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일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엔 그림도 다시 그리면서 그렇게 제 꿈을 새롭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모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나 봐요. 비서와 함께 분주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종종 의견을 물어보곤 해요. 할머니의 그 노래가 엄마를 통해 저에게 전해져 결국 그 사모의 인생까지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기만 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믿기지 않는 우연이 갖고 온 파장이 참 괜찮다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겪은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놀랍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도 버려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을 갖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